서민들의 경제를 많이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 활동이나 수입이나 세금 관련해서도 좀 많이 신경 써주시는. 에너지나 기후 정책에 많은 투자를 하는 남북 대치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서 이제 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국민들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는 선거,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후보들은 끝까지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에서, 김문수 후보는 광화문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먼저 오늘 하루 이재명 후보의 유세 현장부터 유정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선 하루 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현장 유세는 북서울 꿈의 숲에서 시작했습니다. 1번 이재명! 세 표다! 이번 대선은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선거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세상에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죽이겠다고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않는 김문수 후보 같은 분들은 안 찍는다. 이래야 나라가 정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를 처음 결심한 경기 성남의 교회를 방문했고 정치란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남에서 경기도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한 것처럼 이제는 대한민국을 확실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은 갈등을 수반하는 개혁보다 경제와 민생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그 개혁보다 더 급한 것이 민생 회복이다. 대통령의 제1책무는 국민 통합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반쪼가리 대통령, 반통령 이런 거 안 하고 저쪽을 지지했더라도 대통령이 된 순간 함께 손잡고 살아가게 하는 진짜 올바른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후보는 오늘 하루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와 서울 지역에서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이 후보의 유세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마지막까지 방탄 유리막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네, 이어서 이재명 후보의 유세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마곡 유세 현장에 하혜빈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하 기자, 뒤로 보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아직 그 현장에 있는 겁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제 뒤로 보이는 연단에서 아직 연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모여서 이 후보를 향해 환호를 하고 응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서 오늘 오후 6시쯤 이곳 서울식물원에 도착한 이 후보는 20분 넘게 연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표를 안 하는 건 내란 세력의 귀환을 돕는 거라면서 참여를 독려했고요. 국민의힘을 향해선 요즘엔 보수 정당도 아닌 수구 집단이라면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하루 종일 서울과 경기도 등지를 돌았는데 각 유세장마다 2,000명 안팎의 지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마지막 유세는 여의도로 정했다면서요. 어떤 의미가 담긴 겁니까? 네, 잠시 후인 오후 7시 반부터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마지막 현장 유세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이 국회로 침입하면서 이번 대선이 시작됐고 또 그 비상계엄을 표결로 해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곳도 국회의사당이라면서 마지막 유세 장소를 여의도로 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권력은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임을 만찬에 선언하는 역사적인 날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그간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1위를 기록해왔던 만큼 승기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긴장감을 놓을 수는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날보다 더 많이 일정을 쪼개서 오늘 하루에만 7곳을 훑으면서 마지막까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후 8시쯤 여의도에서 연단에 올라 연설을 한 뒤에 밤 10시쯤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곡 서울식물원에서 JTBC 하혜빈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마지막 선거운동 날 제주를 시작으로 경부선 라인을 거슬러 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데 집중했는데 김문수 후보의 유세 현장은 김필중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처음으로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제주 신공항 건설과 크루즈항 개항을 약속하면서 당연히 하나 더 만들도록 제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크루즈항만이 아니라 요트항도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보다 경기도지사를 2배 더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한 번도 법인카드 불법으로 써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산 유세에 앞서서는 긴급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 당과 대통령의 수평적 관계, 대통령의 당무 불개입, 당과 정부의 건강한 관계 등 과감한 당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천 개입 금지 등을 당원에 반영한 데 이어 당 개혁을 다시 한번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서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게 됩니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단일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수 찍으면 김문수 됩니다. 부산의 수건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과 산업은행 이전 등도 재확인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해서 산업은행을 비롯해서 국제 금융도시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약속, 여러분들의 꿈이 대구로 올라온 김 후보는 딸과 함께 유세를 한 뒤 대전으로 이동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유세 현장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대전역 앞에 강희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강 기자, 김 후보 지지자들도 현장에 많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김문수 후보는 오늘 국토 종단 유세를 펼쳤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낮았던 대구와 부산에선 이 지지층에게 꼭 본투표에 나서달라고 호소했고요. 오후 6시쯤엔 대전에 도착해서 이곳 대전역 앞에서 유세를 펼쳤는데요. 지금은 다음 유세지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이 많은 지지자들이 김 후보를 보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서 괴물 독재, 부정부패라고 적힌 송판을 격파하는 퍼포먼스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5개 받고 온 가족이 국민을 걱정시키는 이런 사람이 가야 할 곳은 감옥이라는 취지로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마지막 유세지를 서울시청 광장으로 정했다면서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네, 김 후보는 오후 8시 20분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에 나섭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 그중에서도 한가운데를 택한 건데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동욱 대변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가지 않는다. 우리는 미래로 가겠다. 민주당이 내란 종식을 외치지만 그것은 이미 물이 다 빠진 구호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좌절과 대한민국의 침몰을 막는 미래로 가겠다. 네, 김 후보는 이어서 홍대와 신논현역을 찾아서 공식 선거 운동이 끝날 무렵까지 거리 인사에 나섭니다. 이 젊은 유권자들과의 접점을 최대한 넓혀서 끝까지 지지를 호소하겠다는 걸로 풀이되는데요. 국민의힘 선대위 안에선 막판 판세를 보면 골든크로스에 진입했다. 이 대역전이 시작됐다는 기대감이 읽히기도 합니다. 내일 본투표가 시작되면 지지세가 더 확산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전역에서 JTBC 강희연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는 이미 분명히 졌다며 자신에게 한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는 계엄과 부정선거 세력이 지원하는 후보라고도 했는데 이준석 후보의 유세 현장은 배양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도 대학생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런 아주 좋은 공학계열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계 전공의 젊은 정치인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겁니다.
오후엔 보수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으로 향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싸운 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왜 결국 이재명 후보의 정책적 오류와 여러 가지 잘못을 짚어내는 것은 이준석의 역할이었고 왜 뒤에서 점잠 빼면서 앉아있던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앵무새처럼 선거 내내 단일화만 외쳤던 겁니다. 오늘까지도 이어진 단일화 요구는 거절하며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무소속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걸 꼬집었습니다. 어떻게 계엄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 태극기 부대가 삼위일체로 대한민국을 다시 망가뜨리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범보수 진영의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이재명을 막아야 되니까 자기들을 찍어줘야 된다는 이 순환 논리대로라면은 대한민국은 영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준찍명, 즉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김 후보를 뽑는 건 보수 개혁을 막는 사표, 자신을 뽑는 게 미래 보수의 종잣돈이란 겁니다. 이 후보는 오늘 대구 수성구에서 마지막 유세를 합니다. 자정까지 걸으며 시민들과 만나 보수 혁신의 표를 달라 호소할 계획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곧 자정이 되면 공식 선거운동도 막을 내립니다. 22일 동안 후보들은 어느 지역을 가장 많이 찾았고 또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했을까요? 최규진 기자가 분석해 드립니다.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찾은 곳은 최대 표밭 승부처인 수도권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떨까요? 두 후보가 유세를 하러 찾은 지역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 첫날 서울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한 뒤 경기 대전을 거쳐서 곧바로 영남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보다 험지로 꼽히는 영남을 우선 찾은 게 특징입니다. 이후 호남 곳곳을 훑고 서울과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오는 U자형 동선을 보였습니다. 자, 이 후보는 수도권 13번, 영남권 6번, 충청권 4번, 호남권 3번, 강원과 제주를 각각 한 번 순으로 방문했는데요. 이 국민 통합을 내세우며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전략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빨간 모습이 잘하면 상 주고 파란 모습이 잘하면 거기다 상 주고 그러면 더 잘하는 쪽에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잘하기 경쟁을 해야 진짜 정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입니다. 첫날 서울 가락시장 유세 후 마찬가지로 대전을 거쳐서 대구로 향했습니다. 이후 울산과 부산 등 TK와 PK 지역을 연달아 방문하고 과거 도지사를 지냈던 경기도를 주로 찾았는데요. 전통적 강세 지역인 영남 지역에 집중하고 호남 지역 중에는 광주와 전주를 그리고 제주를 한 번씩만 방문했는데요. 김문수 후보 수도권 16번, 영남권 10번, 충청권 6번, 강원권 2번, 그리고 호남과 제주를 각각 한 번 순으로 방문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사태를 수습하고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안방 사수에 집중했다는 분석입니다. 김문수는 그냥 삐쩍 말라가 별 힘이 없는데 여러분이 뽑아주면 대통령. 자, 김문수를 뽑느냐 아니면은 이 괴물 방탄 독재자를 뽑느냐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자,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 두 후보 모두 이번 선거에서 가장 공을 들인 지역 바로 영남권이었습니다. 후보들의 이동 거리는 이 후보가 4,081km, 김 후보가 5,539km를 이동했다는 분석 결과도 있는데요. 대구 경북과 부울경 지역에선 며칠간 이 후보들의 동선이 겹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낀 주말에는 광주와 호남 일대를 각각 함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두 후보의 선거 전략이 다른 만큼 유세 연설에서는 내용이 차이를 보였는데요. 각 당이 제공한 연설문을 기준으로 분석해 본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332차례 등장한 내란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의 성격을 내란 종식으로 규정한 이 후보, 그리고 이에 맞서 김문수 후보는 독주 저지를 내세웠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이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한 방탄으로 419번 나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대선 현장을 돌아보겠습니다. 대선 현장을 돌아보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타자로 황예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황 기자, 첫 번째 현장부터 가볼까요? 네,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 제주 유세 현장에 빨간색 추리닝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바로 배우 박보검 씨가 맡았던 드라마 남자 주인공 양관식이 입었던 옷입니다. 어떤 분은 유세를 하려면은 방탄 조끼를 입고 한다 그럽니다. 제가 이 관식이 보고만 입었지 방탄 조끼는 안 입었죠. 소셜미디어에 드라마 포스터 패러디 사진도 올렸는데 김 후보 옆에 부인 설난영 씨가 고애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난영 씨가 또 애순 역을 했군요. 김문수 후보 요즘 유시민 씨의 발언을 또 강하게 비판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네, 김 후보는 그럼 고조란에는 갈아치워야 하느냐, 김문수가 설난영이고 설난영이 김문수다 이렇게 반박해왔잖아요. 이런 맥락을 볼 때 드라마에서 지고지순한 순애부를 보이며 애순을 응원하고 지지한 관식을 패러디한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 어떻게 나온 아이디어냐 물었는데요. 지역 맞춤형 홍보 전략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다만 김 후보는 과거 제주 4.3 항쟁을 좌익을 중심으로 일으킨 폭동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 오늘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유족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이 폭삭 속았수다 언급이 있었다고요? 네, 이광재 선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기까지 노력했던 삶을 애순에 빗대 말한 건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거기 우리 가난한 해녀의 딸 애순이가 공부는 잘하는데 반장이 안 되니까 슬펐죠. 소년공으로 자란 이재명 애순이처럼 사랑해주고 여러분이 시켜서 대통령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워낙 큰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라 그런지 선거판에서도 또 언급이 되는군요. 다음 현장도 바로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영화예술인들 108인이 김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세대가 더 문화예술적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화예술인 108명을 대표해서 진실되고 성실한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 선언을. 그런데 김 후보가 야인이던 시절에 문화계에 대해 자기 주관에 따른 쓴소리를 한 영상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직접 보겠습니다. 빨갱이 후배들도 영화계로 들어갔습니다. 영화를 찍는데 영화 찍으면 전 빨갱이 영화를 찍어요. 영화와 시와 그리고 문학, 예술, 학교, 대학 교수 그리고 아마 이 교회도 많이 들어가고 여기 앉은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도 언급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찍은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죠? 다 1,000만 명이 넘는 세계 영화제를 석권하는 엄청난 영화를 만들어내는데 노무현이 변호인부터 이게 전부 빨갱이 영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지금도 같은 입장입니까?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직접 선대위에 물었습니다. 선대위 관계자는 한참 전 얘기다. 요즘엔 그런 말 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네, 마지막 현장도 바로 가보죠. 네,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선관위 사무소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사전투표 마지막 날입니다. 투표가 다 끝난 뒤 중년 여성 3명이 사무소에 무단으로 들어왔는데요. 사전투표함 접수 과정을 참관하겠다며 선관위 관계자 그리고 통제구역까지 촬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CCTV를 보면요. 사무소 입구에서 한 여성이 투표함을 운반하는 걸 따라다니며 촬영하는데요. 선관위 직원들과 통제구역까지 촬영합니다. 네, 충돌은 없었습니까? 충돌도 있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통제구역을 찍는 여성을 제지하자 선관위 관계자의 얼굴과 팔을 폭행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이걸 찍는 선관위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밀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왜 촬영해? 인구침해야. 인구침해야. 선관위
선관위는 여성 1명을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네, 선관위 관계자를 폭행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군요. 내일 본투표 때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마지막 대선 현장 황예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네, 선거 막바지까지 서로에 대한 공격이 거칠게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의 댓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과거 리박스쿨 대표와 대화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와 전혀 관련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먼저 이승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공개한 2022년 4월 영상입니다. 한 보수 인사의 추모대회에 참석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와 나란히 앉아 대화합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와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로 리박스쿨을 모르십니까? 까면 깔수록 양파처럼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 성향단체 리박스쿨이 서울 지역 초등학교 10곳에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공급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부가 전수조사에 들어간 상황. 실제 손 대표가 과거 늘봄학교 운영 목적에 대해 선거 관련 발언을 한 영상도 확인됐습니다. 초등학생들도 불과 5년 내지 7년이면 유권자가 됩니다. 저희들이 현장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역사, 문화 전쟁 소리 없이 잘 할 수도 있겠다 하는. 민주당은 늘봄학교에 공급된 리박스쿨의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극우 사상을 쇠뇌하기 위한 것이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마치 히틀러 무슨 유겐트 혹은 뭐 홍위병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교육 당국이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후보가 알지도 못하는 사안으로 뒤집어 씌우기 공작을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댓글 조작의 원조는 민주당 아닙니까? 이게 내란이면요. 김경수 지사가 한 드루킹 사건은 나중에 유죄받았잖아요. 국가 전복입니다. 리박스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어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미국의 유명 투자자 짐 로저스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게 맞는 건지 진위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지 의사를 밝힌 게 아닌데도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며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습니다. 이 소식은 신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김진양 전 개성공단 이사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미국 기업인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이 보낸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 선언을 대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성장, 글로벌 리더십의 새로운 장을 열 용기와 비전을 가진 지도자 이재명 후보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하지만 로저스 회장이 그런 적 없다고 말한 게 보도되자 국민의힘은 사기라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신뢰가 추락됐습니다. 거의 국제 사기 대선 후보, 보이스피싱 대선 후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논란이 일자 김 전 이사장이 로저스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직접 공개하며 로저스 회장이 이재명 후보 지지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엔 로저스 회장이 이재명 후보를 잘 알지는 못한다는 내용 등도 들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김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한 말도 논란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주자였다고. 빨리 기각해주자. 깔끔하게.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대요. 지난달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황당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입니다. 누가 대법원 내부 정보를 줬습니까? 언제 어떤 경로로 들었습니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냐며 대법원에 사실인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로 또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고 밝히자 윤 전 대통령 지키기에 앞장서온 윤상현 의원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윤 의원은 이게 당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논란은 어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올린 글에서 시작됐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탄핵 심판의 결과에 따라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당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오늘 선거 승리를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당의 뿌리와 정체성이라는 선을 넘어선 안 된다며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정당의 자기부정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전 대표는 즉각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정체성은 불법 계엄 옹호가 아니라 불법 계엄 저지라고 반박한 겁니다. 양양자 의원도 윤 의원에게 즉각 출당하라는 입장을 내놓았고 배현진 의원은 자유통일당으로 가는 게 당과 김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선긋기로 국민의힘 내부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당론 무효화는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거는 이런 거는 우리 당의 이제 대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존중돼야 될 거로 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답변은 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미 우리 당도 아니고 이미 탈당을 하셨습니다. 제가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 비대위원장은 오늘 재차 당론보다 헌법이 우선시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를 돕기 위해서 잇따라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민주당으로 표를 모아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송혜수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반가워요. 여기도 있네. 반갑습니다. 함께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해줍니다. 부인 김윤옥 여사, 이명박 정부 인사 10여 명과 준공 20주년을 맞는 청계천을 찾았는데 대선 관련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했습니다. 노동자의 어려움도 알죠. 중소상인들, 특히 노점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아는 후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일 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경기지사로 열심히 일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대구 서문시장에서 지지자들을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은 부산과 울산, 진주 등 PK 곳곳을 돌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제 나라가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현명하게 투표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결집을 노린 두 전직 대통령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통합 행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사회가 많이 양분화되어 있는데 전직 대통령께서는 국민 통합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청산하거나 과거로 흘러갔어야 할 세력들이라며 오히려 민주당으로의 결집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JTBC 송혜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계엄 이후 원격 삭제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비화폰 삭제 관련 질문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흘 후인 12월 6일 경호처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에 원격으로 접속해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일반 휴대전화에서 포맷한 것과 같이 통화 기록을 완전히 없앤 겁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12월 7일에도 추가적인 삭제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이 3명의 비화폰 기록도 삭제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를 취한 바로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김 차장에게 2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신 분야에 특기가 있는 김 차장에게 통신을 잘 안다며라고 운을 띄운 뒤 서버 삭제 규정을 물은 걸로 파악됩니다. 그리곤 비화폰에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단 겁니다. 김 차장은 이 전화통화 직후 새 사령관들의 비화폰을 원격으로 로그아웃해 통신 기록을 지우는 보안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새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 혐의와 직결되는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실무진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를 거부했고
결국 삭제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차장 측은 윤 전 대통령은 보안 사고가 발생했으니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뿐이라며 문제가 될 지시는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내란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직결되는 통신 기록을 삭제하려 한 만큼 증거인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네, 앞서 보신 내용은 대통령 비화폰 기록까지 삭제하라며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데 중요한 정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삭제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경찰은 최근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면서 새롭게 증거인멸 수사에도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수사에 대해 지시자를 특정하지 않고 성명 불상자로 했다고 했습니다. 김성훈 차장 측은 12월 6일 원격 삭제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당시 실질적 경호처 최고 책임자도 모르게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원격 삭제됐단 겁니다. 바로 다음 날인 7일엔 윤 전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2차례 전화를 걸어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소방사령관 3명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로 윤 전 대통령은 개인 휴대전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화폰 통화 기록이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와 관련한 사실상 유일한 통신 기록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비화폰 기록이 원격 삭제된 지난해 12월 6일은 검찰과 경찰이 내란죄 수사 전담팀을 구성한 날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죄 수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비화폰 서버 기록이 삭제된 셈입니다. 삭제되거나 삭제를 시도한 비화폰 주인들 모두 12월 3일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습니다. 경호처 안팎에선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건 오직 대통령뿐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롯데리아 계엄 모의를 주도한 민간인 노상원 씨가 계엄 직전 윤 전 대통령과 만났다고 자랑하듯이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노 씨를 전혀 모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9.3의 육군 2기가 여단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이른바 롯데리아 계엄 모의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특히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노 전 사령관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구 여단장은 계엄 당일 노 전 사령관이 며칠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이 거수경례까지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느냐고 얘기까지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구 여단장은 그 이전에도 노 전 사령관의 입에서 대통령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1월쯤 진급 관련 통화를 하다가 노 전 사령관이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고 2-3번 말했다는 겁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동안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입니다. 민간인 비선으로 꼽히는 노 전 사령관은 롯데리아 모의를 주도했고 계엄 전날 윤 전 대통령과 통화가 가능한 경호처 비화폰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선 구 여단장이 롯데리아 모의 당시 노 전 사령관 등의 말을 듣고 썼다는 메모도 공개됐습니다. 메모에는 선관위, 명단, 확보 등의 단어들이 등장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들어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에 개입했고 당시 구 여단장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2단장으로 내정됐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윤 전 대통령 지키기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기구의 특별심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인권위의 국제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안창호 위원장은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을 감싸는 내용의 답변서를 이 국제기구에 제출했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인권위는 지난 금요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갈리에 19쪽짜리 특별심사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갈리는 계엄 이후 우리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답변서엔 계엄 당시 인권위의 대응으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해서 지금도 옳은 선택이었다라고 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옳은 선택했다 생각합니다. 국가 인권 문제를 다루는 회의가 장기간 개최되지 못한 상황을 갈리는 심각하게 봤는데 이에 대해 인권위는 문제가 지난 정부에 임명한 인권위원장에게 있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송도한 전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비난하며 김용원 위원 등이 낸 회의 보이콧 성명을 그 근거로 답변서에 실었습니다. 현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회의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자화자찬식 내용도 담았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국회에서도 송도한 전 위원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언성을 높여 문제가 되는데 이를 안창호 위원장이 와서 해결했다는 식으로 설명한 겁니다. 김용원 반인권 독직 인권위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임명하는 게 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망가뜨리려고 작정하고 버리는 일은 아닌가라고. 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항상 생각은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망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은 조만간 답변서에 대한 반박 자료를 관리 측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구속심사를 받으러 나와 취재진 앞에서도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흰 모자를 쓰고 호송차에서 내리는 이 남성. 지난 주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렀던 60대 원모 씨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범행 도구를 준비했다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원 씨는 최근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제가 도망사고 날 뻔했는데 입장 없습니까?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해 어떤 부분에 불만 있으셨습니까? 소송 결과 공론화하려고 동행하신 겁니까? 네. 법원 앞에선 원 씨의 친형이라 밝힌 사람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1시간째 전화 왔어. 어디냐니까는 명동 괜찮댔더라고. 그래서 누구 그 왜냐니까는 사고 쳤다더라고. 승인 여러분께 참 큰 사고를 저질렀죠. 네, 죄송합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는 5호선 지하철 객실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여의나루 전 역에서 탑승해 가져온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토치로 불을 붙인 겁니다. 검은 연기가 빠르게 퍼지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승객 400여 명은 서둘러 열차 문을 열고 지하 선로를 따라 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3명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찰과상 등 경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도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소화기로 큰 불을 잡아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원 씨는 방화 후 열차 내부에 쓰러져 있다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손에 그을음이 유독 많이 묻은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해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심리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목숨을 잃었던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5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안에 있는 한전 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 공작실에서 50세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예비 점검을 위해 멈춰있던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한전 KPS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사고 당시 혼자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원래 2인 1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 잘 안 지켜졌다고 보고 2차 하청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를 채워야 되는 게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지켰었던 게 좀 있었거든요. 현장 관계자가 뒤늦게 이를 발견한 뒤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도착했을 땐 김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안화력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발전소입니다.
고 김 씨는 입사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지난 2018년 12월 태안화력 90호기 발전소 근무 중에 컨베이어 벨트 이상을 확인하다 기계에 몸이 끼인 채 사망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최근 한 중학생이 수업 도중 선생님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생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고 교육당국도 곧 교권보원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입니다. 지난달 30일 이 학교 학생인 A군이 체육 수업을 받던 중 50대 남성 체육교사에게 야구방망이를 수차례 휘둘렀습니다. 교사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A군은 교사의 수업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불만을 품고 폭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교육당국은 곧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격을 받은 교사와 학생들의 심리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들의 폭행 상해 사건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사의 폭행 상해 피해 건수는 지난해 518건으로 4년 새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4월엔 고3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때리는 일이 있었고 지난달엔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린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 교사를 보호하는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전학이나 위탁교육, 퇴학까지 가능한 강력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연동돼야 합니다. 현재 교권보호위원회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 정지나 교내, 사회봉사가 대부분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요즘은 카드나 현금을 따로 들고 다니지 않고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오늘 아침 출근 시간대에 삼성페이가 3시간 넘게 먹통이 돼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상화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삼성페이 앱 모습입니다. 결제하기 위해 지문을 인식하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사용할 수 없다는 알림이 뜹니다. 이런 결제 오류는 아침 7시부터 10시 넘어서까지 3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활동을 해가지고 삼성페이를 쓰는데 오늘 좀 먹통이 돼가지고 불편함도 있었고 SNS 같은 데에서도 삼성페이 안 된다는 글들이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소셜미디어에선 계좌로 이체했다는 경험담이나 실물 카드를 준비하라는 조언이 쏟아졌습니다. 따로 지갑이 필요 없는 편리성 때문에 간편 결제 시장은 계속 커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수수료가 없는 삼성페이는 지난해 크게 약진하며 네이버페이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성인 10명 중 7명이 삼성페이를 쓴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갑작스런 오류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실물카드 안 들고 다니고 이제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보통 그냥 페이로 결제 보통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측은 일부 카드사와 삼성페이를 연결하는 전용 네트워크 장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카드사에 따라 일부 이용자는 결제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네트워크 장애로 오류가 생겼다 3분 만에 복구했는데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대학이 있죠. 바로 미국의 명문 하버드입니다. 계속되는 압박에도 하버드에선 학생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는데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하버드대 현장을 김형구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가 학교 앞에서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유대주의 단속을 강조하고 있지만 개의치 않는다는 듯한 모습입니다. 졸업 시즌을 맞은 하버드대 캠퍼스는 졸업생과 가족들이 몰리면서 모처럼 활기를 띄었습니다. Amy, you did it, bitch. I love you. Woo!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됐기 때문인지 어느 때보다 긴장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복잡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하버드대 학생 대다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단속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aybe it's a mistake because I think Harvard only really gets the smartest and best from abroad and internationally. And I think the students that actually come to Harvard, they're eager to make a change in the world for the better. They're not looking to, they're not looking to create problems.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가 좌편향된 집단 사고에 빠져 있고 그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Harvard is treating our country with great disrespect, and all they're doing is getting in deeper and deeper and deeper. 전체 하버드 학생 24,974명 중 외국인 학생은 27.2%에 달합니다. 중국인 학생으로 좁히면 1,203명으로 전체의 4.8%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뚜렷한 근거 없이 유학생 등록 취소를 압박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International students are the heart and soul of this university, and they bring very important talent, and study in many areas. W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doing right now is they are punishing Harvard because they disagree with their political speech, and that's anti-American. That is authoritarian, and should not be tolerated. 침묵하지 않는 지성을 강조하는 하버드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첨예한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케임브리지에서 JTBC 김형구입니다. 네, 대선 본투표까지 11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투표는 저녁 8시까지 진행이 되고 이후 개표가 이루어지면서 자정쯤에 누가 새 대통령이 될지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내일 투개표 어떻게 진행되는지, 투표할 때 조심할 점은 뭔지 윤세민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일 오전 6시 시작되는 21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 시간은 직전 20대 대선과 비교해 2시간이 더 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거리 선거기 때문에 투표 시간은 2시간 연장된 오후 8시까지고요. 8시까지 도착한 경우 대기 후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개표는 오후 8시 30분을 넘어 시작됩니다. 개표가 60에서 70% 정도 완료될 걸로 예상되는 자정쯤엔 당선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내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도 필요합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건 불법입니다. 제공된 기표용구가 아닌 개인이 가져온 도장이나 펜으로 투표지에 표시하면 무효 처리됩니다. 인증샷은 투표를 모두 마친 뒤 투표소 밖으로 나와 찍어야 합니다. 지난주 사전투표 당시 소셜미디어에 확산되며 인기를 끈 이른바 캐릭터 인증샷은 기표소 안에서 미리 준비해온 용지에 기표용구를 찍은 뒤 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와 촬영해야 합니다. 투표소 밖에서 찍은 사진이라면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도 인터넷상에 올리거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수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기표를 잘못한 경우 다시 투표용지를 새로 받을 수는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중국어만 나오면 이재명 후보 유세 차량에서 중국어가 나오는 장면이 온라인에서 확산이 됐습니다. 네. 중국 출신이 많이 사는 걸로 알려진 안산에서 이 후보 측의 유세 차량이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중국말로 유세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저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러자 네. 국민의힘에선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을 뽑느냐라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걸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친중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계속 친중 성향을 문제 삼아 왔는데 오늘 또 그랬습니다. 주진 의원 같은 경우에 그 기사를 링크를 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중국어로 유세하는 건 선을 넘은 것이다. 귀화하려면 국어는 기본이다. 민주당의 맹목적 친중 사상을 보여주는 상징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자, 일단 대선 투표는 우리 국적자만 가능하지만 네. 외국인이라도 귀화를 하게 되면 우리 국민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화를 하려면 한국말을 상당히 잘해야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살면서 한국말만 하는 건 아닙니다. 뭐 같은 지역에서 모여 살면서 같은 출신의 언어 또는 중국어 같은 거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겠죠.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직접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중국 출신 귀화인이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중국말로 유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그동안도 해왔다. 자, 국민의힘도 이곳에서는 그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온 걸로 안다. 이렇게 네. 입장을 밝혔고요. 실제로 중국 출신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이렇게 맞춤형 선거 홍보를 하는 경우가 처음이 아닙니다. 자, 대표적으로 하나 보시면 지난 총선 때 서울 구로 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태영호 후보의 가운데 현수막입니다. 자, 중국 출신들이 많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네. 보시는 것처럼 중국어로 저렇게 현수막을 걸었던 것이고요. 네,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이번에 다문화 사회로 우리나라가 점점 가게 된다 이런 분석도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주 보게 되는 모습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뭐 인종의 용광로라고 그러죠. 영어 말고도 다양한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난 2022년 당내 경선인 프라이머리 당시에 그 투표소 안내하는 문구인데요. 참고로 베트남계와 한국계가 많이 사는 지역 버지니아입니다. 보시면 한국말이 보이고 있고요. 네. 자, 선관위에서도요. 이번에 대선 홍보하면서 보신 것처럼 중국말과 베트남어로 보이는 또 영어 이런 식으로 외국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바로 보죠.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자, 선거운동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자, 오늘까지도 여야 모두 이준석 후보와의 그 단일화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네. 자, 먼저 권성동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상 이준석 후보를 향해 공개 편지를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는 결단할 때 미래는 이준석 그러나 그래서 지금은 김문수다. 자, 오늘 밤 김문수 후보로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사실상 오늘 밤 0시면 선거운동이 끝나죠. 네. 그 전에 후보직을 사퇴해달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자, 반면에 야당에서는요. 김민석 선대위원장, 자, 이준석 후보가 내일 새벽 5시 50분, 그러니까 본투표가 시작하기 직전까지도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야 견제할 의도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쳐도 국민의힘은 실제로 여전히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건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고요. 네. 자, 실제로 권성동 위원장의 그 글 밑에 댓글들이 몇 개 달렸는데 좀 몇 가지 찾아와 봤습니다. 자, 단일화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것이냐? 지금 국민의힘 주변에선 골드크로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단일화를 왜 언급하느냐? 자, 김 후보가 사퇴하면 자동으로 단일화가 된다라는 반응들이 눈에 띄었고요. 네. 자, 실제로 이준석 후보가 사퇴하더라도 내일 투표용지에는 이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전 투표에서 이준석 후보를 찍은 표들도 전부 사표가 됩니다.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사퇴할 경우에는요. 자, 따라서 이제는 단일화 효과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에서 끝까지 단일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일 본투표에서 이준석 후보의 표를 뺏어오려는 전략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 거고요. 네. 참고로 권성동 위원장은 좀 우회적으로 압박을 했지만 김재현 비서실장은 직설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를 하면 그것이 결국은 사표가 되고 휴지 조각이 되니까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를 해서 보수 진영의 이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의사 판단을 해주신다면 그것이 결국 후보 단일화의 효과를 가져.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도 보죠. 자,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유행. 자, 지금 선거 기간 내내 안철수 의원이나 또는 손학규 고문같이 국민의힘 측에서 이재명을 지지해달라 이런 식의 말실수가 여러 번 나왔고 돌비뉴스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자, 마지막 날인 오늘 나경원 선대위원장도 말실수를 좀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지지를 얘기하다가 말실수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바로 보시죠. 이번 선거에 대해서 아예 투표하지 않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이재명의 진심, 김문수 후보의 진심, 그리고 이재명 나라가 가져올 공포에 대해서 깨달으셨고. 그래도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바로 정적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까지 모르고 자신의 실수를 모르고 지나간 사람도 있었죠. 자, 지난 주말 상당히 화제가 됐던 그래서 주말 비하인드 뉴스에서 김민관 기자가 전해드렸던 한기호 의원의 발언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유독 국민의힘에서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김문수 후보로 잘못 부르는 거를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네, 계속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듣죠. 이정대 기자였습니다. 네, 국민들은 누구를 새 대통령으로 선택할지 내일 JTBC 개표 방송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볼거리가 가득한 JTBC의 2025 우리의 선택, 위 대한민국, 내일 오후 6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공다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JTBC는 위 대한민국을 개표방송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12.3 내란을 극복한 위대한 국민이 모여 조기 대선으로 맞은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자는 의미입니다. 투표가 끝나는 내일 오후 8시, JTBC 예측조사 결과도 발표됩니다. JTBC는 지난해 총선에서 유일하게 정확한 수치를 내놓아 화제를 모았죠. 이번 대선에선 JTBC 예측조사 한층 더 꼼꼼하고 정교해졌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측 자문단이 사전 투표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전화 면접으로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공개합니다. 전문 통계학 교수님들하고 지역에 계시는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예측을 함께 하면서 그 지역에 고유한 어떤 민심의 흐름이라든지 잡아낼 수 없는 부위에 있는 그러한 표심까지도 접근을 한번 해보겠다. 본격적으로 투표함이 열리기 시작하면 JTBC만의 실시간 당선 예측 시스템 비전제이가 가동됩니다. 어느 후보자가 언제 당선에 가까워질지 개표 초반부터 AI로 분석한 결과를 수시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토크존에선 깊이 있는 분석을 더하고 민심터치에선 지역별 투표율과 개표율을 역대 선거와 비교해가면서 생생하게 짚어드립니다. 지난 비상계엄부터 탄핵 그리고 이제 대선까지 JTBC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이번 대선 개표 방송도 JTBC만의 방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거리 또 있습니다. 종을 뛰어넘는 우정을 보여주는 동물이죠. 통합의 상징 카피바라가 JTBC 대선 개표 방송을 찾습니다. AI로 만들어진 카피바라는 특유의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걸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 6시 30분 문을 여는 2025 우리의 선택, 위 대한민국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당선의 윤곽이 드러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죠. JTBC 공다솜입니다. 네, 내일 대선 개표가 시작되면 주요 후보들도 국회에 있는 선거 상황실을 찾을 걸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박사라 기자, 내일 개표 진행되면 주요 후보들도 그곳으로 이동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내일 국회에 꾸려진 선거 상황실을 찾을 예정입니다. 우선은 저녁 8시쯤부터 각 캠프에 선대위 관계자들이 먼저 모여서 이 개표 방송을 시청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후보들은 자택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 개표의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이후에 선거 상황실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자신의 자택에서 머물다가 개표 윤곽이 드러난 새벽에 상황실에 왔습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 곧바로 취임식도 열릴 텐데 취임식 장소 역시 국회죠? 네, 대선 다음 날이죠. 모레 바로 이곳 국회에서 취임식이 열립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에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바로 이곳 국회 경내에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걸 계기로 조기 대선의 막이 열리게 됐는데요. 이 짧았던 대선 기간만큼 이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은 취임식을 준비할 시간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임식도 간소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조기 대선 이후에 취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대선 다음 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30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새 대통령이 결정되면 곧바로 인사 발표를 할 가능성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새 대통령 취임 선서 직후에 업무를 곧바로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인선이죠.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이 취임식 당일날에 발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새 대통령은 선관위의 당선 확정 공식 발표 이후에 그 직후부터 국군 통수권을 행사를 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대통령 경호처의 정식 경호도 받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박사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승엽 두산 감독이 오늘 갑작스럽게 자진 사퇴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두산을 만들겠다는 말로 올 시즌을 시작했지만 오늘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9위로 내려앉은 성적 부진, 무엇보다 최근 키움전에서의 무기력한 패배가 컸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0대1로 뒤진 두산은 9회 초 원아웃 만루 찬스까지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김준상이 삼진으로 물러났고 양의지마저 외야 플라이로 무기력하게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최하위 키움에게 이틀 연속 당한 0대1 패배. 무엇보다 안타 9개를 치고도 한 점을 뽑지 못했습니다. 키움전에서 반등을 노렸던 9위 두산 입장에선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최근엔 득점 찬스에서 타선이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20이닝 연속 무득점에 불명예 기록까지 나왔습니다. 이승엽 감독은 결국 자진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곽빈, 홍건희의 복귀를 기대하며 6월엔 반전을 꿈꿨지만 예상보다 이르게 중도 하차를 선택했습니다. 팬들에게 감동을 주는 야구를 펼치겠다며 2023년부터 두산과 함께한 이승엽 감독은 첫 해 정규 시즌 5위로 출발했습니다. 지난해 팀을 정규 시즌 4위로 끌어내며 2년 연속 가을 야구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KT에 2패를 당하며 처음으로 4위가 5위에 준 플레이오프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두산 팬들은 경기장을 떠나지 않고 퇴진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계약 마지막 해인 올 시즌엔 주축 선수들이 잇따라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개막 2달 만에 9위까지 추락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두산을 보여주겠다고 했던 이 감독의 출사표는 시즌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접어야 했습니다. 두산은 이 감독의 퇴진 속에 조성환 퀄리티 컨트롤 코치에게 감독 대행을 맡겼습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남가자 1동 주민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내일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중요한 날인 만큼 선거일 날씨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린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제주와 남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는 저녁까지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투표소 가시는 길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찍 투표를 마치고 나들이 나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오전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본격 여름에 접어들었는데 날씨는 오히려 더 선선해졌습니다. 내일도 더위는 쉬어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구 16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5도, 창원 27도로 오늘보다는 아니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더위가 주춤하겠고 주후반부터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투표가 본격화되는 시간에는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30분 개표 방송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